여러분, 만약 시댁 식구들과 떠나는 해외여행 당일 공항에서 제 비행기표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심지어 그게 모두가 계획한 함정이었다면요? 지금부터 제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시어머니의 요란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은혜야, 빨리 일어나서 준비 안 하니? 꾸물거리다. 비행기 놓치겠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재촉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비비적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날이라는 게 생각났죠.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여행, 저는 호텔 예약부터 여행 계획, 짐 싸기까지 주말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정작 제 캐리어는 어젯밤 늦게서야 겨우 쌀 수 있었죠. 저는 서둘러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미리 준비해둔 주민등록증과 여권, 그리고 출력해둔 비행기표 예약 확인서까지 챙겨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시누이 김미나는 그 옆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건 제가 어제 막 새로 산 최신형 태블릿이었죠. 지난달 보너스로 산 건데 그걸 보자마자 새언니, 어차피 하나 있잖아. 이건 내가 쓸게라며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죠. 전 남편 김민주는 현관에서 커다란 캐리어 몇 개를 낑낑대며 옮기느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빨리 좀 해. 차 아래서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죠. 제 비행기표는 어디에 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돋보기 안경을 챙겨드리며 물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민준 씨가 한꺼번에 보관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어제 일부러 제 비행기표 예약 확인서까지 출력해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건넸는데 말이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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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김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내 가방에 있을 거야. 공항 가서 찾지 뭐. 일단 차부터 타자.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 집을 나섰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와 김미나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끊임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명품 가방을 사고 디즈니랜드에 가서 이틀 내내 놀 거라면서요. 김민준이 가끔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그 누구도 제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 비행기표가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공항에 도착하니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탑승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많아 줄을 서야 한다며 서둘러 탑승구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탑승구로 향하며 길게 늘어선 줄을 봤습니다. 속으로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물 한 병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거든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먼저 시어머니의 서류를 직원에게 건넸고 직원은 확인 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차례. 역시 문제없이 통과. 그리고 김민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한참 동안 단말기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시스템에 손님 항공권 정보가 없습니다. 혹시 티켓 구매하신 거 맞으신가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이 뭔가 착각했을 거라 생각했죠. 아닐 거예요. 한 달 전에 예약했고 예약 확인서도 출력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혹시 예약 확인서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시겠어요?
날짜를 착각하셨거나 결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급히 뒤돌아 김민준을 찾았습니다. 민준 씨, 내 비행기표 예약 확인서 좀 꺼내서 직원분께 보여드려요. 김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더니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는 한참 동안 가방을 뒤졌지만 제 예약 확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어머니, 동생 세 사람의 예약 확인서만 꺼내 직원에게 건넸죠. 직원은 그것을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님, 이 예약 확인서에는 세 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혹시 예약을 누락하신 거 아닌가요? 누락이라고요? 저는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며칠 전 비행기표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항상 걱정 마. 다 예약해놨어라고 대답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애초에 제 비행기표를 사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 오빠가 새언니 비행기표 안 샀나 봐. 김미나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오히려 구경꾼 같은 즐거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흘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안 샀으면 안 산 거지 뭘 그리 큰일이라고. 원래부터 널 데려갈 생각도 없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미국을 가니? 우리 셋만 가면 돼. 넌 집이나 잘 보고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여행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제 와서 데려갈 생각이 없었다니요? 자격이 없다니요? 멋각에서 겉가 그럼 아니냐?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니냐, 네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미국 가서 우리 돈만 축 낼 거 아니야. 우리 미나 가방도 사줘야 하는데 너한테 쓸 돈이 어디 있니? 그리고 넌 가봤자 도움도 안 되고 짐만 될 거야. 김미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한 명 없으니 딱 좋네. 호텔 방도 좁은데 언니가 안 가면 우리 짐이라도 더 놓을 수 있잖아. 비좁지 않고 얼마나 좋아. 저는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돈 아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화내지 마. 다음에 내가 꼭 데려갈게. 응? 다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결혼 3년. 저는 매일 밥하고 청소하며 시어머니의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챙겼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의 대부분은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김미나의 스마트폰, 시어머니의 영양제, 어느 것 하나 제 돈으로 사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여행을 가면서 일부러 제 비행기 표를 사지 않고 저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하다니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 택시 앱을 열고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마음대로들 하세요. 저는 집에 갈 테니. 그 미국. 저는 갈 생각 없어요. 박은혜, 너 지금 고집 부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제 비행기표를 안 산 건 당신들이잖아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오늘부터 당신들 일은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더는 당신들 멋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집은 너무하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럴 수가 있어? 뒤에서 시어머니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쫓아오려 했지만 김민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쫓아가지 마. 그냥 가게도. 우리 여행 망치게 할 셈이야? 저는 공항 입구로 걸어 나와 5분 정도 기다리니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기사님이 혼자인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넓은 공항에서 혼자 돌아가시네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안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참고 또 참으며 가정의 화목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더는 억울하게 희생만 하는 박은혜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는 40분 넘게 달려 저와 김민준이 살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리고 차에서 내려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짐은 모두 사라지고 제 캐리어만 거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 위에는 어제 제가 직접 쓴 미국 여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이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던 참에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의 전화였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그리고 김민아까지 부재중 전화가 연달아 쌓이고 카톡 메시지도 쉴 새 없이 날아왔습니다. 전부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당장 돌아와. 너 때문에 우리 탑승 못하잖아. 은혜야, 그만 좀 해. 빨리 와. 네가 안 돌아오면 친척들한테 네가 불효자식이라고 다 말해버릴 거야.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세 사람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미국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옷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제 그들이 아닌 저 자신만의 여행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더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억울해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책상으로 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제 급여 명세서와 이체 기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시댁에 보낸 돈 한 푼 한 푼, 김민아에게 물건을 사준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저는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한 가족이니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을요. 저는 이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파일 홀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 민준 씨네랑 끝냈어. 미국 가는데 내 비행기표를 안 샀더라. 나 그냥 집에 왔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좀 생각해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은혜야, 정말 잘했어. 그런 집안 때문에 더는 상처받지 마.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내일 바로 갈게. 우리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내가 있잖아. 수진이의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의 햇살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 자신을 되찾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더는 시댁의 무료 가정부가 되지 않겠다고.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에도 주머니 속에서 작은 모터처럼 계속해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미국 여행 꼬리표가 붙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등산 재킷, 선크림,
여행용 어댑터 등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모두 지난달에 미국에서 쓸 생각으로 특별히 샀던 물건들이었죠. 이제 보니 수화물 붙일 걱정은 덜었네요. 저는 등산 재킷을 곱게 접어 옷장 윗칸에 넣었습니다. 그 옷장은 제가 결혼 전에 산 것으로 안에는 제 대학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아무 걱정 없이 활짝 웃고 있었죠. 지난 3년간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댑터를 서랍에 넣자마자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이미 30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시어머니, 김미나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건 것이었죠. 카톡 메시지도 50개 이상 와 있었습니다. 욕설과 협박, 그리고 김민준이 보낸 애원하는 메시지까지. 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도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야.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말은 지난 3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제 급여 명세서와 이체 기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2022년 3월 시어머니 영양제 구매로 50만 원 이체, 2022년 10월 김미나 스마트폰 교체로 100만 원 이체, 2023년 5월 시댁 아파트 관리비 70만 원 이체, 한 건 한 건. 저는 작은 수첩에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에는 가족끼리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나중에 되찾아야 할 돈의 증거라는 것을요. 저는 급여 명세서와 이체 내역 캡처본을 모두 방수 파일에 넣어 제 백팩에 챙겼습니다. 그 가방은 작년 제 생일에 제 돈으로 산 것이었죠. 김민주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제 중요한 물건을 담는 소중한 가방이 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안방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제 물건이 있나 싶어서였죠. 역시나 제 회색 캐시미어 목도리가 옷장 가장 안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가 직접 떠주신 것이었는데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보시고는 목이 춥구나, 잠깐만 두르고 있자며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도리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제 목에 둘렀습니다. 순식간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엄마의 사랑이 담긴 물건이니 더는 함부로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를 막 두르고 나자 현관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지? 미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민준이 텅 빈 캐리어 2개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김미나는 입을 삐죽 내민 채 제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죠. 박은혜, 네가 감히 집에 처박혀 있어?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놓친 거 알아? 비행기 표값 다 날렸잖아. 당장 우리 비행기 표값 물어내. 저는 소파에 기댄 채 일어나지도 않고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비행기 놓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비행기 표를 안 산 건 당신들이잖아요. 제가 왜 돈을 물어내야 하죠? 네가 고집 부리고 가버리지만 안 왔어도 우리가 비행기를 놓쳤겠어? 김미나가 태블릿을 탁자 위로 내던졌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고 말았죠. 이것 봐. 태블릿 다 깨졌잖아. 이거 네가 산 거니까 네가 새 걸로 다시 사줘야겠어. 저는 금이 간 태블릿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태블릿은 제가 쓴 지 한 달도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빼앗아 가서는 함부로 다루더니 깨뜨리고는 저더러 물어내라고 하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미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고 말했죠. 이건 내 태블릿이야. 네가 깨뜨렸으니 네가 나한테 물어내야지. 그리고 네가 예전에 가져간 내 립스틱, 향수도 오늘 다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네가 물건 훔쳤다고 할 거야. 김미나는 제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새언니가 나 괴롭혀. 시어머니는 김미나를 감싸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립스틱 몇 개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미나는 내 시누이잖아. 내 물건 좀 썼다고 큰일 나니? 네가 새언니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양보요? 저는 서랍에서 쇼핑 영수증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달에 미나 씨 향수 사준 영수증이에요. 7만 원. 제 3일치 일당이라고요. 그리고 작년 생일에 사준 목걸이는 20만 원이었어요. 이건 다 제 돈으로 산 거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양보해 줬으면 됐지. 이제는 더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요. 문제 있나요? 김민준이 옆에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은혜야,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미나는 아직 어리잖아. 네가 이해 좀 해줘. 우리 비행기 놓쳐서 손해가 250만 원이 넘어. 그냥 집안일 도왔다 치고 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250만 원이요? 저는 김민준을 보며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들 미국 가는 비행기표랑 호텔 예약비, 절반은 제가 그동안 생활비로 보태준 돈으로 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손해봤다고 저더러 돈을 내라고요? 그리고 당신 월급,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 전부 당신 엄마한테 드렸잖아요. 집 생활비, 공과금, 어느 것 하나 제 돈으로 안 낸 게 있냐고요? 제가 3년 동안 당신 집에 보탠 돈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요? 김민주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야. 3천만 원? 우리가 언제 네 돈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래. 괜히 거짓말로 돈 뜯어내려는 수작 부리지 마.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저는 급여 명세서와 이체 기록이 담긴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지난 3년간의 제 급여 명세서랑 당신들한테 이체한 기록이 다 들어있어요. 한 건 한 건 똑똑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확인하든지 아니면 경찰 불러서 누가 누구 돈을 뜯어내려는지 따져볼까요? 시어머니는 그 파일을 쳐다보며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 확인하자면 하지. 내가 무서울 줄 알고. 하지만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온 친척들한테 네가 불효자식이라고, 가족 여행 망친 나쁜 년이라고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마침 친척들한테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착취했는지, 제 비행기 표를 어떻게 빼먹었는지, 제 태블릿을 어떻게 부쉈는지, 제 물건을 어떻게 훔쳐갔는지 낱낱이 다 말씀드릴 참이었거든요. 그때 가서 창피한 게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말을 마친 저는 소파에 있던 백팩을 집어들고 제 신분증, 파일, 그리고 평소에 입던 옷들을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더는 이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다급해졌습니다. 은혜야, 너무 하는 거야.
집 나가려고? 그럼요. 저는 가방 지퍼를 올리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랑 같이 살면서 소처럼 일하고 구박만 받았는데 제가 미쳤다고 여기서 계속 살겠어요? 이 집, 이제 당신들끼리 잘 사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가 감히 집을 나가.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제 가방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피했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민준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요. 저는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는 저 찾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요. 말을 마치고 저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욕설과 김민준의 외침이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공기가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 그 집에서 나왔어. 혹시 너희 집에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 이분도 채 되지 않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혜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우리 집에 방 비어 있어. 얼마든지 있어도 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아파트 입구에서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더 좋은 직장을 찾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시댁에 줬던 돈을 모두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10분쯤 지나자 수진이의 차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은혜야, 빨리 타. 네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어. 저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는 달콤한 딸기 향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달콤한 거 먹고 기분 좀 풀어.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있잖아. 우리 앞으로 같이 힘내자. 저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군가 제 기분을 진심으로 헤아려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힘내자. 이제 다시는 나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60통을 넘어서고 카톡 메시지도 10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60통을 넘어서고 카톡 메시지도 10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김민준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울고 계셔. 제발 돌아와. 내가 사과할게. 앞으로는 내가 꼭 지켜줄게. 저는 그 문자를 삭제하고 모르는 번호들도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제 2번 다시 믿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가 휴대폰을 정리하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네가 만만하니까 저러는 거야. 이제 네가 강하게 나가니까 당황한 거지. 참, 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그동안 모아둔 급여 명세서랑 이체 기록 전부 다 유효한 증거래. 시댁에 준 돈 되찾고 싶으면 충분히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절반은 받을 수 있을걸. 내 이체 기록이 워낙 확실하고 물건 사준 영수증도 다 증거가 되니까.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 일단 우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좋은 직장부터 구한 다음에 천천히 그들과 계산을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니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니 바깥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력서를 다듬어서 더 높은 연봉과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리고 시댁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할 겁니다. 수진이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손님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고 작은 다육이 화분 하나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다육이 너 줄게. 키우기 쉬우니까 천천히 자라는 거 보면서 우리도 천천히 나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자. 저는 다육이를 창가에 두었습니다. 햇살이 잎사귀에 비쳐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참 예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력서 파일을 열고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이력서는 기본적인 경력만 나열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담당했던 행정 프로젝트와 작성했던 기획안들을 모두 추가할 겁니다. 저의 정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강조해서 반드시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겁니다. 수진이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수정해도 괜찮아. 아, 참. 내가 너 프리랜서 사이트에 계정 만들어 놨어. 너 기획안 잘 쓰잖아. 간단한 카피라이팅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용돈도 벌고 경험도 쌓으면 좋잖아. 저는 우유를 받아들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우리 사이에 뭘 그런 말을 해.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은 금방 좋은 직장 찾을 수 있을 거야. 힘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저는 따뜻한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프리랜서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사이트에는 제품 소개서 작성, 블로그 포스팅, 짧은 영상 스크립트 작성 등 다양한 카피라이팅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품 소개서를 작성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는 10만 원이었고 내일까지 원고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상세 내용을 클릭하고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행정 업무를 할 때 마케팅팀에 제품 소개서를 도와준 경험이 있어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기획안을 작성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제 삶이 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수진이의 응원과 저 자신의 노력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밤 10시쯤 저는 기획안을 완성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글이 아주 좋네요. 내일 세부 사항만 조금 수정하면 바로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각공 클라이언트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약금의 절반인 5만 원을 미리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찍힌 이체 기록을 보며 무척 기뻤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능력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창밖의 달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댁에 줬던 돈을 모두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저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박은혜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차단했던 번호가 아닌
낯선 유선 전화번호였습니다. 분명 시댁에서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웃집 전화를 빌려 건 것이겠죠. 저는 휴대폰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은혜.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감히 우리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과 함께요.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우리 캐리어나 정리해. 그리고 비행기 놓친 표값 25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 저는 수진이네 집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들고 있던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빵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유 한 모금을 마신 뒤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갚아야 하죠? 비행기 표는 당신들이 직접 예매했고 제 표는 사지도 않았잖아요. 비행기를 놓친 것도 당신들인데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왜 없어?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고집 부리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허둥지둥하다 비행기를 놓쳤겠냐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와서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당신들 집에서 먹고 잤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정리해둔 장부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제가 계산 한번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결혼 3년 동안 월세는 제가 2년 냈어요. 매달 60만 원씩, 총일 440만 원, 생활비는 매달 최소 50만 원씩 냈으니 3년이면 800만 원. 당신 영양제 사드리고 김미나 씨 스마트폰이랑 가방 사준 것까지 합치면 250만 원. 그리고 작년에 당신 입원했을 때 제가 병원비 150만 원 보태드렸죠. 이것만 합쳐도 6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저더러 당신들 집에서 먹고 잤다고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김미나가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그건 새언니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누가 달라고 협박했어? 새언니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돈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걸 돌려달라고? 양심도 없어? 당연하다고. 저는 휴대폰에서 이체 기록을 찾아 2023년 10월 김미나에게 스마트폰 값으로 100만 원을 이체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작년 10월 네가 새언니 나 폰 고장 났어. 새 걸로 사줘라고 했지? 나 그때 막 월급 받아서 내 폰도 못 바꾸고 너한테 100만 원 보내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자발적으로 줬다고? 그리고 작년 겨울 네가 새언니 나 저 명품 가방 갖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일러 바쳤잖아. 결국 내가 신용카드로 38만 원짜리 가방 사줬지. 이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야? 김미나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전화기 너머로 끙끙거리기만 했습니다. 그건 새언니가 우리 엄마 화낼까봐 그런 거잖아. 나랑은 상관없어. 너랑 상관이 없다고? 그럼 집안일은 어때? 3년 내내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한 건 나였어. 너랑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한 적 없잖아. 김민준 씨는 퇴근하고 오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심지어 양말까지 나한테 빨아달라고 했지. 내가 계산해보니 3년 동안 밥은 최소 200번 차렸고 빨래는 800번 넘게 했고 바닥은 0번 넘게 닦았어.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게 아닌가? 넌 왜 안 했는데? 박은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런 일은 원래 여자가 해야 하는 거야. 네가 민준이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가족을 모시는 게 당연하지. 지금 집 나가서 사는 건 불효야. 불효. 내가 온 친척들한테 네가 불효자식이라고 소문내서 다들 너를 손가락질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저도 마침
제가 당신들한테 쓴 돈, 제가 한 일, 그리고 당신들이 제 비행기표를 사주지 않고 제 태블릿을 부순 일까지 친척들에게 다 말씀드릴 참이었거든요. 그때 가서 누가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아, 그리고 오늘 통화 내용도 다 녹음했어요. 혹시라도 헛소문 퍼뜨리면 이 녹음 파일 풀어서 모든 사람이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착취했는지 듣게 해줄게요. 전화기 저편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내던진 것 같았죠.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따뜻한 두유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널 함부로 못 대하지. 저는 두유를 한 모금 마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준이 낯선 번호로 건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김민준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들려왔습니다. 은혜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미나 때문에 화난 거 알아. 그 사람들 원래 성격이 저렇잖아. 제발 돌아와. 우리 다시 잘 해보자.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잘한다고? 저는 지난 3년간 그가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죠. 김민준 씨, 그 말 스스로 우습지 않아요? 내가 당신 엄마한테 욕먹을 때 당신은 그냥 참아라고 했어요. 내가 미나한테 물건 뺏길 때 당신은 내가 좀 양보해라고 했죠. 이번에 내 비행기 표를 안 샀을 때도 당신은 다음에 데려갈게라고 했고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잘하겠다고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김민주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몸이 안 좋으시고 미나는 아직 어리잖아.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싸우겠어. 은혜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미국 여행 다음 달로 다시 잡자. 이번에는 내가 꼭 내 비행기표 사서 같이 갈게. 됐어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미국에 관심 없어요. 당신들이랑 같이 사는 건 더더욱 관심 없고요. 민준 씨, 우리 그냥 이혼해요. 당신들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지쳤어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김민준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혜야, 이혼만은 안 돼. 제발.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은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당신 집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죠. 돈 내주고 공짜로 일해주는 가정부가 필요한 거겠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할 테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차단하자마자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김미나가 또 다른 낯선 번호로 보낸 것이었죠. 박은혜, 너 우리 오빠랑 이혼하기만 해봐. 내가 네 회사 찾아가서 난리쳐서 너 일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집 나갔다고 다 끝난 줄 알지? 내가 네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다 알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 직장을 옮길 생각이었거든요. 이전 회사는 월급도 적고 발전 가능성도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와서 난리를 쳐준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에 사직하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한 뒤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이것 봐. 아직도 날 협박하네. 하지만 오히려 잘 됐어.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겠지. 나중에 정말로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진이는 문자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허풍일 거야. 진짜로 찾아올 용기도 없을걸. 아, 참. 내가 내 이력서 수정해놨어. 행정 업무랑 기획안 작성 경험을 강조하고 내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사례도 몇 개 추가했어. 한번 확인해봐. 마음에 드는지. 저는 수진이의 노트북을 받아 수정된 이력서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업무 담당, 행사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수진이는 그것을 회사 일상, 행정 업무 독립적으로 책임, 정산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월별 행정 비용 15% 절감, 2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직원 행사 3회 지원, 직원 만족도 90% 이상 달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케팅팀을 도와 작성했던 기획안 사례까지 추가되니 훨씬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네가 도와주니까 금방 좋은 직장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맙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내 이력서로 대기업 5곳의 행정팀장 자리에 지원해놨어. 다들 연봉이나 복지도 괜찮으니까 아마 조만간 면접 연락 올 거야. 아, 그리고 어제 맡았던 카피라이팅 아르바이트 클라이언트가 수정본 보고 나머지 잔금 5만 원도 보내줬더라. 휴대폰 확인해봐. 저는 프리랜서 사이트를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잔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계약금까지 합쳐 총 10만 원. 이것은 제가 제 능력으로 번 첫 번째 온전한 아르바이트 수입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게는 엄청난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이체 기록과 수정된 이력서를 번갈아 보며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의지할 필요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한 친척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 건 전화였죠. 저는 그 친척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장부와 녹음 파일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친척은 말했습니다. 은혜야, 이건 내 시댁이 잘못한 게 맞네. 더는 너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완전히 놓였습니다. 친척들까지 제 편이니 시댁이 아무리 헛소문을 퍼뜨려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모든 낯선 번호를 차단 설정했고 휴대폰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에 저는 수진이와 함께 서점에 가서 행정팀장 관련 서적과 기획안 작성법에 대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동안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죠. 서점에서 책장에 가득한 책들을 보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 저는 시댁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제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켜고 행정팀장 면접 예상 질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 프로세스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부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면접관 역할을 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의 응원, 저 자신의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회사로부터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레 오전에 행정팀장 자리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죠.
저는 흥분해서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나 면접 잡혔어. 모레 바로 간대. 정말 잘 됐다. 수진이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넌 분명히 면접 잘 볼 수 있을 거야. 내일 내가 같이 가서 면접 때 입을 새 옷 사줄게. 단정하게 입고 가서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 남겨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박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제가 그들 없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면접 전날, 수진이는 저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옅은 회색의 정장을 사주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는 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항상 헐렁한 헌옷만 입었는데 몸에 맞는 정장을 입으니 사람이 한결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돌아와 예전에 가져온 낡은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자는 제가 결혼 전에 쓰던 것으로 안에는 대학 졸업장, 인턴 증명서, 그리고 제가 돈을 모아 산 작은 액세서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을 뒤적이던 중 딱딱한 책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제 통장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이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넣어두고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거래 기록은 2023년 6월 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습니다. 2023년 6월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자 역시 6월 15일에 0만 원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좌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2023년 6월 시어머니가 은행카드를 잃어버렸다며 제게 새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제 주민등록증을 빌려갔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는데 이제 보니 새 카드를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제 주민등록증으로 제 예금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저는 화면 위에서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 낯선 계좌의 주인을 조회했습니다. 역시 김민아였습니다. 2023년 6월 김민아는 마침 명품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는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제 결혼 전 예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이메일로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cap처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한부를 인쇄해서 증거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전에 계산했던 3년간의 생활비, 보조금 0만 원에 이번에 도둑 맞은 0만 원까지 합하면 총 0만 원. 이 돈은 반드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저는 이전의 급여 명세서와 영수증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2년 2월 시어머니 칼슘제 32,000원. 2022년 5월 김민아 운전면허 학원비 45만 원. 2022년 9월 시댁 냉장고 교체 60만 원. 2023년 3월 김민준 회사 상사 선물 20만 원. 2023년 8월 시어머니 입원비 80만 원. 모두 합하니 제가 이전에 계산했던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 영수증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중에 시댁과 계산할 때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죠. 막 정리를 끝냈을 때 수진이가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바닥에 앉아 온갖 영수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은혜야,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저는 통장과 거래 내역서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봐. 2023년 6월에 시어머니가 내 주민등록증으로 내 결혼 전 예금일 0만 원을 빼돌려서 김미나 가방 사줬어. 난 여태 모르고 있었어. 수진이는 그것을 보더니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무하네. 이건 절도잖아. 이 증거들 당장 잘 보관해.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면 이게 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예전에 그 집에 쓴 0만 원의 0만 원까지 총 0만 원 다 받아내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파일을 닫고 침대 머리맡 서랍에 넣은 뒤 잠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서두르지 않으려고. 모레 면접이니까 면접 끝나고 안정되면 그때 변호사 찾아서 이야기할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일단 직장부터 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아, 참, 아까 장 보러 갔다가 너희 예전 이웃인 왕 아주머니 만났는데 내 시어머니가 어제 동네 사람들한테 네가 집안 돈 들고 도망갔다고 불효자식이라고 욕하고 다녔대.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네가 증거 다 공개하면 그땐 아무 말도 못할 테니까. 알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헛소문 퍼뜨리는 것밖에 없겠지. 내가 직장 구하면 친척들한테 증거 다 보내서 누가 진짜 문제인지 보여줄 거야. 아, 맞다. 나 내일 면접인데 모의 면접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면접관이 행정 업무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당연하지. 수진이는 장 본 것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럴 땐 먼저 침착하게 상황의 긴급성을 판단하고 즉시 상사에게 보고한 뒤 해결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경험을 정리해서 다음에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하면 돼. 예를 들어 예전에 내 회사에서 사무용품이 갑자기 떨어진 적 있었다며? 그 사례를 들면서 네가 어떻게 긴급하게 조달했는지 설명하면 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맞아. 예전에 회사에서 월말에 프린터 토너가 떨어졌는데 마침 보고서를 인쇄해야 했어. 그때 내가 근처 문구점에 연락해서 바로 배달해 달라고 하고 상사한테는 앞으로 매월 25일에 사무용품 재고를 확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었지. 그래, 바로 그렇게 말하면 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면접관이 널 경험 많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면접 볼 때 자신감 있게 긴장하지 말고 넌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이었어. 단지 시댁에서 그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수진아, 정말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정말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사이에 뭘 그런 말을 해. 수진이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내일 면접 잘 보고 합격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하하자. 그날 밤 저는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예상 면접 질문들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미소와 말투를 연습했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해서 면접관에게 제 자신감을 보여줄 겁니다. 10시가 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옷깃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자신감을 가져.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면접관은 정산 프로세스 최적화, 직원 행사 기획 등 행정 업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전 회사를 떠나 저희 회사에 오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이전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더 큰 플랫폼에서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직원을 존중한다는 귀사의 기업 문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면 제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솔직함과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3일 안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솔직함과 능력을 면접 장소를 나오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면접 잘 봤어. 3일 안에 연락 준대. 우리 오늘 저녁에 미리 축하 파티라도 할까? 수진이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오늘 저녁은 내가 샤브샤브 쏠게. 미리 축하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넣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은행에 들러 결혼 전에 남겨둔 예금 500만 원을 찾아 새로 만든 카드에 입금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더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할 겁니다. 은행을 나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면접 결과가 어떻든 저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제 돈사 0만 원을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시댁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박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의 버팀목이 될 겁니다. 수진이네 집에 돌아와 새로 만든 은행 카드를 가장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새로운 카피라이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품 소개서를 작성하는 일이었고 보수는 1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고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닥타닥 소리가 제게는 마치 새로운 삶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저를 위해 샤브샤브를 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놓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직장이 정해지면 우리 같이 더 큰 집을 구하자. 네 회사 근처로 구하면 출퇴근도 편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 그리고 행정팀장 교육과정도 등록하고 싶어. 내 자신을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너처럼 노력하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이가 제게 고기 한 점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아, 참, 내 변호사 친구가 그러는데 네가 그사 0만 원 되찾고 싶으면 먼저 시댁에 내용 증명부터 보내서 겁을 좀 주래. 그러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순순히 돈을 돌려줄 수도 있대.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면접 결과 나오면
내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서 상담부터 받아봐야겠어. 순순히 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지. 샤브샤브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수진이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시댁에서 참고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마침내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미래에 도전이 있을지라도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친구의 지지, 저 자신의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워 오늘 면접 장면, 은행 카드에 들어있는 500만 원, 그리고 증거가 담긴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무척 편안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여전히 낯선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시댁이겠죠. 저는 받지 않고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삶, 직장을 구하고 제 권리를 찾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혜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앞으로의 날들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면접 이틀 후 오전에 저는 수진이네 집 서재에서 아르바이트로 맡은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후기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죠. 컴퓨터 앞에서 몇 줄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출근했고 저는 택배인 줄 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준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무척 불안해 보였죠.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고 문틀에 기댄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과일 바구니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은혜야, 네가 좋아하는 딸기랑 블루베리야. 나 사과하러 왔어. 예전 일은 다 내 잘못이야. 내 비행기 표를 사주지 않은 것도, 너를 힘들게 한 것도. 제발 화 풀어. 응.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받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사과는 됐고 용건만 말해요. 단순히 과일 주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상의할 게 있어서. 미국 호텔이랑 비행기표. 네가 예약했었잖아. 혹시 취소 좀 해줄 수 있을까? 호텔은 이미 200만 원 전액 결제했는데 취소가 안 되면 다 날리게 생겼어. 우리 집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손해가 너무 커. 역시 사과는 핑계고 뒤처리를 부탁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문에 기댄 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내 비행기 표를 안 산 것도 비행기를 놓친 것도 당신들인데 이제 와서 손해봤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요? 예전에 내가 당신 엄마한테 욕먹고 미나한테 물건 뺏길 때는 왜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김민주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몸이 안 좋으시고 미나는 아직 철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싸우겠어. 은혜야, 제발 부탁할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잘한다고? 저는 지난 3년간의 서러움이 떠올라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작년에 내 생일 때 미나가 내가 새로 산 목걸이를 뺏어갔을 때 당신은 어리니까 네가 양보하라고 했어. 올해 봄에 당신 엄마가 내가 자기 양말 안 빨아줬다고
나한테 게으른 년이라고 욕했을 때 당신은 우리 엄마 원래 저러시니까 네가 참으라고 했지. 이번에 내 비행기표를 안 샀을 때도 당신은 다음에 데려갈게라고 했어. 김민준 씨, 말해봐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잘해줬고 언제 내 편을 들어줬는데요. 김민준은 입을 뻥긋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앞으로는 정말 고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수없이 줬어요. 당신이 잡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앨범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가 며칠 전 복구해준 작년 6월 10일, 즉 우리가 미국 호텔을 예약했던 날 김민준과 김민아가 나눈 카톡 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직접 봐요. 당신이랑 미나가 나눈 대화 내용이야. 미나가 오빠, 새언니 비행기표 사지 마. 그 돈으로 내 가방 사줘라고 하니까 당신이 알았어. 엄마한테는 깜빡하고 못 샀다고 말할게라고 답했지. 미나가 또 새언니가 난리치면 그냥 달래서 호텔 취소하게 해. 그 사람 마음 약하잖아라고 하니까 당신이 걱정 마.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라고 했더군. 그런데 아직도 깜빡하고 못 샀다고 말할 셈이야? 당신은 처음부터 고의였잖아. 김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신이 나갔다고? 저는 휴대폰을 되찾아 앨범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미나랑 짜고 나를 속이고 당신 엄마랑 합세해서 나를 착취했어. 그런데 그게 정신이 나간 거라고? 김민준 씨, 당신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거야. 당신은 당신 엄마랑 동생만 생각했지.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나한테 호텔 취소해달라고 찾아온 것도 손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당신 능력으로는 예약 정보도 못 찾으니까 나한테 부탁하러 온 거잖아. 김민준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듯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집안 손해를 줄이고 싶었을 뿐이야. 우린 아직 부부잖아. 네가 날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부부? 저는 그를 쳐다보며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의로 내 비행기표를 안 산 그날부터 우린 이미 부부가 아니었어. 김민준 씨, 나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호텔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그리고 이 과일 바구니도 가져가.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저는 힘껏 문을 닫아 그와 과일 바구니를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문 두드리는 소리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은혜야, 문 열어.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저는 문 뒤에 기댄 채 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죠. 지난 3년 저는 그의 거짓말과 변명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문을 열 때부터 그가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봐 녹음을 켜두었죠. 몇 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김민주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만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민준 씨가 찾아와서 미국 호텔 취소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미나랑 나눈 카톡 보여주고 쫓아냈어. 이혼하자고도 말했고. 수진이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렇게 단호하게 해야지. 다시는 너한테 집적거리지 못하게. 아, 참. 아까 왕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빨리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신청서부터 제출하래. 동시에 그 가족이 널 착취한 증거도 같이 내면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대. 알았어. 면접 결과 나오고 안정되면 왕 변호사님 찾아가서 이혼 수속 밟을게. 아, 그리고 아까 맡았던 기획안 수정 끝났는데 클라이언트가 만족해서 잔금 보내줬어. 이번엔 12만 원 벌었다. 저녁에 내가 밀크티 쏠게.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서재로 돌아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기획안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전에는 시댁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제 능력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면접에 합격했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 입사 수속을 밟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 이전 월급보다 거의 150만 원이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4대 보험과 연말 상여금도 포함이었죠. 저는 흥분해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황급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아, 나 면접 합격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고 월급은 450만 원이래.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저녁은 우리가 제대로 파티하자.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기쁘고 안도해서였습니다. 그때 시댁을 단호하게 떠난 것, 포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수진이의 지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저를 데리고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을 시키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가 입사해서 안정되면 우리 투룸 구하자. 네 회사 근처로. 아, 그리고 내 회사 근처에 행정팀장 교육과정이 있던데 주말에 하는 거거든. 내 승진에 도움될 텐데 한번 해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래. 더 많이 배워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 나중에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아, 그리고 왕 변호사님은 다음 주말에 찾아가서 이혼이랑 0만 원 되찾는 문제 상담하려고. 빨리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랑 완전히 끝내고 싶어. 문제 없어. 내가 왕 변호사님이랑 다음 주 토요일 오전으로 약속 잡아놨어. 그때 내가 같이 가줄게. 아, 그리고 네가 예전에 김민아가 회사 찾아와서 난리칠 거라고 협박했다며? 입사하고 나서 조심해. 정말 찾아오면 싸우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으니까 무서울 거 없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냥 허풍일 거야. 정말 찾아올 용기도 없을걸. 설령 찾아온다 해도 이제 나도 직장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 무섭지 않아. 삼겹살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수진이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마침내 빛을 보았고 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켜고 입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이전의 업무 성과물까지. 저는 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스캔해서 파일에 저장하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제 능력으로 자리를 잡겠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겠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제가 그들 없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의 부재중 전화도 스팸 문자도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완전히 포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힐 궁리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는 바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는 새 회사의 모습, 제가 정장을 입고 동료들에게 자신있게 인사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입사 전에 저는 범죄 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새 회사 입사에 필요한 서류였죠. 마침 휴무였던 수진이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가는 길이라 괜찮다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금방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직 이른 것 같아 근처 마트에 들러 샴푸를 사기로 했습니다. 마트를 둘러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열어보니 김미나였습니다. 새언니, 내 금목걸이랑 여권 나한테 있어. 돌려받고 싶으면 나 일자리 좀 알아봐주고. 미국 호텔 손해본 거 절반 물어내. 안 그러면 여권은 버리고 목걸이는 팔아버릴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금목걸이는 저희 엄마가 주신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작년에 결혼할 때 엄마가 직접 제 목에 걸어주시며 이건 우리 집안의 소중한 물건이니 네가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하셨죠. 여권은 작년에 발급받은 것으로 안방 서랍에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져갔지? 저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수진이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분명히 문을 따고 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예전에 집에 왔을 때 제가 여권과 목걸이를 어디에 두는지 봤을 테니까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에 도착하니 문 잠금 장치가 비뚤어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탁자 위 컵은 엎질러져 있었습니다. 제 캐리어는 열린 채로 옷가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안방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보석함은 침대 밑에 던져져 뚜껑이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현관부터 안방까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의 발자국, 어지럽혀진 물건들, 깨진 보석함까지 모든 것을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니까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보석함을 주워 열어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목걸이와 은기거리가 모두 사라졌죠. 여권을 넣어둔 서랍을 열어보니 다른 서류들은 흩어져 있는데 유독 여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이럴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수진이와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저는 베란다로 나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고 금목걸이와 여권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뒤 바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도둑이 들었다는 말에 당장 돌아가겠다며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진을 다 찍어뒀으니 걱정 말라고 천천히 오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아파트 아래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경찰관 두 분이 올라오셨죠. 한 분은 노트를 꺼내 들었고
다른 한 분은 장갑을 끼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집을 비우셨습니까? 나가기 전에 문은 잠그셨나요? 오전 9시쯤 나갔고 문은 확실히 잠갔습니다. 여기 잠금 장치가 부서진 걸 보면 누군가 고의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경찰관이 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신선한 발자국이 몇 개 있네요. 사이즈를 보니 240mm 정도 되는 여성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지럽혀진 곳이 안방과 거실 서랍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의 소행 같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 전 시누이 김미나예요. 예전에 여기 온 적이 있어서 제 물건 위치를 알고 있고 방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물건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네며 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문자를 확인하고 김미나의 사진이나 자주 가는 장소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 시내에 있는 큰 쇼핑몰에 자주 가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훔쳐갔으니 분명 쇼핑몰에 있는 금은방에 팔러 갔을 겁니다. 경찰관은 문자와 사진을 모두 촬영하고 쇼핑몰 보안팀에 연락해서 그 사람을 주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해서 그녀가 언제 오고 갔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뭐 잃어버렸어? 괜찮아. 금목걸이랑 여권만 없어졌어. 경찰이 이미 조사하고 있고 범인은 김미나인 것 같아. 30분쯤 지나자 경찰관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몇 마디를 듣고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쇼핑몰 보안팀이 지하 1층 귀금속 매입점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금목걸이를 팔려고 하고 있다네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갈게요.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경찰차를 타고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귀금속 매입점 앞에 도착하니 김미나가 보안요원 2명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금목걸이에 달려있던 작은 빨간색 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점원이 경찰을 보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목걸이를 팔러 왔는데 나이도 어려 보이고 출처도 불분명해서 몇 마디 물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김미나는 저를 보자 눈빛이 흔들리며 목걸이를 숨기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관은 증거물 봉투에 목걸이를 넣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당신 것이 맞습니까?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네, 맞아요. 저는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 뒷면에 제 생일 2000년 5월 20일이 새겨져 있어요. 경찰관이 펜던트 뒷면을 확인하니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김미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와 여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김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렸습니다. 새언니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보관해달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맡겼어.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내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내 물건을 훔치고 나한테 협박 문자까지 보냈잖아. 그런데 아직도 거짓말을 해. 경찰관님, 저한테는 증거 사진이랑 협박 문자가 다 있어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보이자 김미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시켰어요. 엄마가 박은혜가 돈을 숨겨뒀을 거라고 가서 찾아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걸이랑 여권 보고 일자리 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쇼핑몰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김민준이었습니다.
분명 김미나가 몰래 연락한 것이겠죠. 미나야, 괜찮아? 저 사람들이 너 괴롭혔어? 시어머니는 달려와 김미나를 감싸고는 저와 경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낡은 목걸이 하나, 여권 하나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경찰까지 부르고 한 가족끼리 새언니 물건 좀 썼다고 그게 도둑질이야? 우리 미나 잡지 마.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씀 조심하십시오.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준이 황급히 나서서 경찰을 말렸습니다.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돈은 다 물어드릴 테니 제발 미나는 구류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아직 어린데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취업하기 힘들어집니다. 어리다고요? 24살이면 다 컸어요. 자기 행동에 책임질 나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미나가 울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새언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목걸이랑 여권 다 돌려줄 테니까. 제발 경찰한테 구류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말해줘. 응? 여경찰관이 저와 김미나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초범이고 물건을 돌려줬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니 피해자께서 동의하시면 구류 대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시면 가중 처벌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구류에 처하게 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더 원망할 테니 각서를 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훔쳐간 물건들 온전히 돌려받고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겠어요. 김미나는 즉시 가방에서 제 여권을 꺼내 돌려주었습니다. 안의 내용물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물 봉투에서 금목걸이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김미나는 경찰을 따라가 각서를 작성했고 시어머니는 김민준에게 이끌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김미나가 각서를 들고 나왔고 경찰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다시는 박은혜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재물을 훔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각서 한 부를 제게 주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쇼핑몰을 나오자 김민준이 제게 말을 걸려 했지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수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박은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은 최대한 빨리 해야 하고 0만 원도 최대한 빨리 받아내야 한다. 이들과 엮일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길 뿐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금 장치를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어지럽혀진 집을 정리했습니다. 금목걸이와 여권은 이제 제 몸 가장 가까운 곳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리가 끝나자 저는 바로 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및 재산 반환 소송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생겼습니다. 전 시누이가 절도 및 협박을 했고 경찰 기록도 남았습니다. 왕 변호사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 보니 그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만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박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직장이 있고 증거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제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아의 절도 사건이 해결되고 새 회사 입사까지는 3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이력서를 다듬었습니다. 이미 합격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죠. 이전의 경력을 더 구체적인 성과로 바꾸고 제 능력을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유아용품 홍보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보수는 40만 원. 꽤 큰 금액이었죠. 저는 수진이와 아이디어를 나누며 엄마의 관점에서 공감을 자아내는 글을 썼고 클라이언트는 크게 만족하며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체된 40만 원을 보며 저는 경제적 독립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전에 지원했던 다른 두 회사에서도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기회이니 경험 삼아 면접을 보라고 조언했고 저는 다음 날 두 곳의 면접을 모두 보았습니다. 두 면접 모두 성공적이었고 특히 한 대형마트의 행정팀장 자리는 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바로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록 이미 다른 곳에 가기로 했지만 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전에는 시댁에 갇혀 제 능력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입사 전날 저는 새로운 아르바이트 의뢰를 몇 건 더 받고 수진이와 함께 입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회사 행정 프로세스에 빨리 적응하고 주말에는 교육 과정을 들으며 끊임없이 발전하겠다고. 그리고 왕 변호사와 함께 사형만 원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시댁과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이전에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 삶이 이제는 일과 목표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로 가득 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을 되찾았고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일주일 만에 저는 새 회사의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직속 상사인 조 부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입사 3일 만에 기존의 비효율적인 사무용품 구매 목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퇴근 무렵 조 부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유아용품 브랜드의 홍보 기획안 작성을 제안했습니다. 한 건당 6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했고 주말 내내 기획안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김민준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국 호텔 예약 취소를 도와달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이미 취소 기간이 지나 2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며 집안 사정이 어려워 월세도 못 낼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이유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주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 정도도 안 도와주냐며 소리쳤지만 저는 그동안 제가 시댁에 보탠 3천만 원이 넘는 돈의 이체 기록과 시어머니가 제 돈일 0만 원을 훔친 증거 그리고 김민아가 절도 후 작성한 각서까지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반박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비난했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이제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조 부장님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작성한 기획안은 클라이언트에게 큰 호평을 받았고 저는 6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도 벌써 150만 원이 넘게 모였죠. 조 부장님은 제 능력을 인정하며 다음 달에 있을 행정 프로세스 최적화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승진에 큰 도움이 될 기회였죠. 저는 제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한 성취감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속에서 저는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입사 둘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 저는 친척 단톡방이 시끄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김미나가 저를 불효막심하고 돈만 밝히는 며느리로 몰아가며 온갖 거짓말로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공항에서의 녹음 파일, 3년간의 지출 내역, 시어머니의 절도 증거, 김미나의 각서와 경찰, 출동, 기록까지를 단톡방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모든 친척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김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에 보낼 내용 증명이 준비되었으니 주말에 와서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제 법의 힘을 빌려 그들과의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제안했던 행정 프로세스 최적화 프로젝트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과 경제적 안정이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그늘 아래서 눈물 흘리던 과거의 박은혜는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수진이와 함께 왕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시어머니에게 보낼 내용 증명 초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제 결혼 전 예금 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김미나에게 주었으니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변호사님은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댁에 지원했던 0만 원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그것은 자발적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전액 반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소중한 돈을 0만 원만이라도 되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월요일 내용 증명은 발송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10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에서 10일 안에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제 통장으로 장수란이라는 이름으로 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에 안도와 함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새로운 시작을 자축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0만 원을 돌려받은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회사 근처 마트에서 예전 이웃인 왕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시댁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미나는 절도전과 기록 때문에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가 결국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 150만 원에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손이 다 부르텄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또한 회사에서 잦은 실수로 감봉 조치를 당했고 심지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결국 비싼 간병인을 고용했고 돈이 부족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몰락 소식에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2달 만에 팀장 승진 후보에 올랐고 아르바이트 수입도 꾸준히 늘어 월 2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얻은 성과에 큰 기쁨을 느끼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저의 행복의 증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저만의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정팀장으로 승진한 지 3개월째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여성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착취에 고통받으면서도 경제적 독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저를 보았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 방법부터 이력서 작성, 변호사 연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성 자립 돕기라는 작은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변호사 친구인 왕 변호사와 인사팀에서 일하는 수진이의 도움을 받아 법률 상담과 취업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을 뜯긴 주부에게는 내용 증명을 통해 돈을 되찾게 도와주었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그녀의 가사노동 경험을 가정관리 전문가라는 경력으로 바꾸어 이력서를 작성해 주어 재취업에 성공시켰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에게는 증거 수집부터 법적 보호 조치,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까지 함께 했습니다. 모임의 자매들이 하나둘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의 성공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삶도 나날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탁월한 업무 성과로 연말 최우수 사원으로 뽑혔고 아르바이트 수입은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회사 근처에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를 얻어 저만의 공간을 꾸몄고 내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모임의 자매들이 모두 찾아와 함께 웃고 떠들며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발코니 의자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 속 단톡방에서는 자매들의 행복한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 월급이 오른 사람, 자신만의 가게를 열 준비를 하는 사람. 저는 그 모든 메시지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이 모임을 더 키워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꽃집에 들러 활짝 핀 해바라기 한 다발을 샀습니다. 언제나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저와 우리 자매들의 삶도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이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일군 저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주말 오후 2시, 저는 여성 자립 돕기 모임에 온라인 강연을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자매들의 반가운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제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며 얻은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시댁에 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체 기록에 메모를 남겨두세요. 어머니 용돈이 아니라 어머니 병원비처럼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조용히 증거를 모아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하는 거예요. 진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으니까요. 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예로 들며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과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화면 속의 모든 자매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 엄마이기 이전에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함께 손잡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화면은 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저는 창밖의 따사로운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과 행복이었습니다. 과거의 눈물과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었고 이제는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자매들을 위해. 모든 여성은 자신만의 햇살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